안녕하세요. 엘라의 이야기 정거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화자 67세, 여성, 서울에 거주하는 할머니, 남편 없이 평생을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 현재 노후 대비 자산이나 연금이 거의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해 웃음치료 자원봉사를 하며 스스로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한다. 김민준, 45세, 남성, 송화자의 장남.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잘 찾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면이 있다. 김유라, 42세, 여성, 송화자의 자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느라 고생했다. 현재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마음 한편에 엄마에 대한 섭섭함과 거리감이 있다. 김진우 38세 남성 송화자의 막내 아들. 한때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 그 후 죄책감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다. 박순희 65세 여성 송화자와 같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는 친구. 화자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걱정한다. 정미라, 30세, 여성,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송화자의 웃음치료 수업을 돕는다. 밝고 정의감 있으며 송화자를 존경해 그녀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된 후 돕고자 한다. 서울의 어느 이른 아침, 송화자는 허름한 카키색 바람막이를 걸치고 집을 나선다. 아직 쌀쌀한 공기에 살짝 몸을 떨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다. 오늘도 찾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복지관에 도착한 화자는 작은 강의실 불을 켠다. 그곳은 그녀가 웃음 상담사, 자격으로 노인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곧 하나 둘 백발의 어르신들이 강의실에 모여든다. 화자는 힘겹게 허리를 펴고 환영의 인사를 건넨다. 옆에서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정미라가 미소를 띠고 음향 장비를 조율하며 수업 준비를 거둔다. 정미라는 화자의 봉사활동을 늘 곁에서 돕는 든든한 조력자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도 신나게 웃어볼까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화자는 손뼉을 치며 율동을 시작한다. 어르신들은 박자에 맞춰 따라 웃는다. 가짜라도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된다는 화자의 말에 맞춰 모두 하하하, 호호호 웃음소리를 내본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내 웃음소리에 이끌려 활짝 웃기 시작한다. 강의실에는 금세 웃음꽃이 피어난다. 나지막이 트는 아침 햇살 속에서 화자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온몸으로 웃음을 표현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지만 이마엔 어느새 땀방울이 맺힌다. 숨이 조금 차오르지만 화자는 내색하지 않는다. 겨우 1시간 남짓의 웃음 치료 시간 동안만큼은 자신의 모든 걱정을 잊고 눈앞의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에 몰두한다. 수업을 마치고 어르신들이 환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화자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사람들을 웃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보람이 되어준다. 하지만 강의실 불을 끄고 문을 닫을 때쯤 그녀의 입가의 미소는 살짝 옅어진다. 텅 빈 강의실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듯 허리 숙여 인사하고 나오면서 화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들 웃으셨네. 다행이지. 박순희가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듯 다가온다. 순이는 같은 복지관에서 요가 스트레칭 봉사를 하는 친구다. 순이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화자를 맞이하지만 곧 그녀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눈치챈다. 화자씨,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순이가 걱정스레 묻는다. 화자는 급히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한다. 괜찮아요. 아침을 좀 덜 먹어서 그럴 거예요. 금방 나아지겠지 뭐. 하지만 사실 화자는 아침을 거른 상태였다. 바쁜 일상과 빠듯한 살림에 그녀의 식사는 자주 뒤로 밀리곤 한다. 오늘도 봉사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급히 나오느라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을 나선다. 순이는 화자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한다.
우리 오늘은 봉사 끝났으니 근처 국밥이라도 한 그릇 어때요? 내가 대접할게요. 화자는 손살에 치며 웃는다. 아니에요, 순희 씨.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요. 저는 집에 가서 먹을 게 있어요. 순희가 재차 권하려 하지만 화자는 괜찮다며 부드럽게 거절한다. 순희는 걱정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지만 더 말을 잇지 않는다. 순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자는 동네 슈퍼에 들른다. 지갑을 열어보니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장이 손에 잡힌다.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라면 2봉지와 달걀 몇 개를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는다. 얼마 되지 않는 연금과 가끔 받는 봉사 교통비로는 생필품을 사는 것도 빠듯하다.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화자의 발걸음은 아침에 복지관으로 향할 때와 사뭇 다르다. 사람들을 웃게 해주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중얼거린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자신을 토닥이듯 작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어 보인다. 화자의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다. 오래된 주택들의 반지하층을 개조한 방으로 창문 밖으로는 길가 사람들의 발목만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곰팡내와 눅눅한 공기가 먼저 반긴다. 화자는 익숙하게 불을 켠다. 단출한 방 안, 작은 냉장고와 싱크대, 침대 겸 용도의 작은 소파, 그리고 벽 한쪽에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다. 그중 가장 큰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화자가 30즈음 되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다. 남편과 어린 세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고 화자도 그 곁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다. 화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문득 그 사진을 바라본다. 아이고, 다들 저렇게 웃고 있었는데. 화자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진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곁을 떠났다. 이 세상에 화자 홀로 남아 새 아이를 키운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사진 속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자니 문득 가슴이 저려온다. 화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사진에서 시선을 뗀다. 그리고는 장바구니에서 꺼낸 라면 봉지를 바라본다. 오늘은 라면이라도 호사롭게 끓여 먹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웃으며 말하고선 좁은 부엌에서 냄비에 물을 올린다. 라면이 익어가는 동안 화자는 다시 한숨을 내쉰다. 활기찼던 오전의 봉사 시간이 지나고 찾아온 적막한 점심시간. 누구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지 못하는 현실이 밀려온다. 예전엔 아이들 밥해 먹이느라 분주했던 부엌이 이제는 너무도 조용하다. 이젠 혼자 먹는 게 익숙해져야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젓가락을 들지만 목 안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 송화자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남편과는 23세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막내 진우가 2살 되던 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화자에게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삶의 무게가 덮쳤다. 어린 것 셋을 굶기지 않으려면 화자가 일어서야 했다. 남편의 보험금이나 유산 따위는 없었다. 시댁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 화자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쪽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날부터 화자는 하루 3끼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터로 나가야 했다. 아침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점심에는 건설 현장 부근에서 막노동 인부들의 식사 배달을 거들었다. 저녁에는 회사원들이 퇴근한 후 사무실 청소를 했다. 몸이 나만하지 않은 강행군이었지만 그렇게 벌어도 한 달 생활비를 간신히 댈 정도였다. 어린 민준, 유라 남매는 동생 진우를 함께 돌보며 엄마를 기다리는 날이 많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새 신발 하나 사주기 어려웠고 학용품은 늘 형제끼리 물렸어야 했다. 화자는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 아이들이 혹여나 눈치라도 챌까. 없는 살림에도 생일날만큼은 작은 케이크와 미역국을 챙겼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우리 엄마 최고라며 품에 안겨 웃어주곤 했다. 그 웃음의 화자는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하지만 가난의 그늘은 깊었다. 큰아들 민준이가 중학생 무렵 사춘기의 예민함과 가난에 대한 열등감으로 방황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몰래 물건을 훔치다 잡혀온 적도 있었다. 경찰서에 불려간 화자는 엎드려 빌며 선처를 구했다.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해? 아빠도 없고. 난 학교도 때려치울 거야. 그때 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린 아들이 내뱉는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며 화자는 조용히 오열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애들 제대로 키워내리라. 그 후로 화자는 더욱 이를 악물고 일했다. 민준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유라와 진우가 바른 길로 자라도록 애썼다. 새벽에 우유 배달을 추가로 시작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도왔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지만 아이들을 향한 책임감 하나로 버텼다. 가끔 동네 복지단체에서 쌀이나 라면을 지원해 줄 때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그러나 정부나 사회의 도움은 그때그때 응급처치 같을 뿐 화자 가족의 만성적인 가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순 없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성장했다. 민주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 전선에 뛰어들었다. 유라 역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둘 다 일찍 철이 들어 자기 앞가림을 했다. 막내 진우는 비교적 늦둥이라 형과 누나가 사회에 나가 벌어온 돈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화자는 막내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지만 진우의 성적은 썩 좋지 않았다. 진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이것저것 직장을 전전했다. 그래도 세 아이 모두 큰 사고 없이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에 화자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동안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다 쏟아부은 대가가 겨우 이 정도 결과라니 서글픈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화자의 유일한 낙이었다. 아이들이 차차 독립해 나가며 집을 떠나자 화자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이미 몸은 여기저기 성한 데 없이 망가져 있었다. 허리 디스크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었고 10수년간 반복된 무리한 노동으로 관절염도 찾아왔다. 하루는 일하던 건물의 계단에서 허리를 삐끗해 크게 다친 이후 더 이상 육체 노동을 지속하긴 어렵게 되었다. 겨우 끼니를 잇던 수입마저 끊기자 화자는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날 좀 쉬라고 하겠지. 남들은 그런 말을 했지만 정작 화자에겐 여유롭게 쉴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화자는 그제야 세월 동안 자신이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마주했다. 저축은커녕 빚만 쌓여 있었다. 막내 진우의 사업 자금에 보증을 섰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떠안게 된 빚이 있었다. 어렵게 모았던 약간의 퇴직금과 남편 사망 후 받았던 조의금 등은 이미 오래전에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라졌다. 5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화자는 몸도 성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한 상태로 홀로 남겨졌다. 세 아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에 바빠 보였다. 민주는 결혼하여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유라는 뒤늦게 전문대를 다니며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사업 실패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혼자 쪽방에 앉아 있으면 고독과 불안이 밀려와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내 인생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화자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몸은 아프고 주머니 사정은 바닥이니 점점 삶의 의욕이 떨어졌다. 잘못하면 우울증이라도 올 판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 들렀다가 웃음치료사 양성교육이라는 안내문을 보게 된 것이 전환점이었다. 웃음치료사. 한때 TV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웃음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활동이라고 했다. 무료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전단을 들고 화자는 한동안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뭔가 붙잡을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그녀는 교육에 지원했다. 처음 교육장에 갔을 때 화자는 주눅이 들었다. 자신보다 젊고 기운차 보이는 사람들 틈에서 연습하랴 공부하랴 쉽지 않았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따라하기 힘들 때도 많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웃음 동작을 따라하고 발성을 연습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스스로 웃다 보니 정말 잠시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화자는 교육과정을 꿋꿋이 버텨냈고 마침내 웃음 상담사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동작을 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어르신들이 따라 웃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무엇보다 자신 또한 오랜만에 마음껏 웃어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비록 웃고 나면 찾아오는 쓸쓸함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웃음은 화자에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복지관 봉사를 마친 송화자는 집에 돌아와 좁은 방 한켠에서 허리를 펴본다.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지만 내일도 복지관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본다. 큰아들 민준의 이름이 뜬다. 화자는 급히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민준아. 화자의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한껏 밝아진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민준의 목소리는 냉랭하다. 엄마, 잘 지내시죠? 형식적인 안부 뒤엔 머뭇거림이 따른다. 화자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차분히 답한다. 그럼 난 괜찮단다. 너희는 애들은 잘 있고? 민주는 짧게 대답한다. 네, 애들 잘 있어요. 다름 아니라 제가 이번 추석엔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서요. 곧 있을 명절에 혹시나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화자의 마음이 쿵 내려앉는다. 그래, 많이 바쁘구나. 애써 담담히 말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린다. 네,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학원 일정도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민준의 말은 빠르게 이어진다. 마치 미안함을 감추려는 듯한 말투다. 그래, 이해한다. 일 바쁜데 애써 내려오지 않아도 돼. 몸만 성하면 되지 뭐. 화자는 힘내어 명랑하게 대꾸한다. 서둘러 전화를 끄는 민준의 통화가 끝나자 화자는 휴대폰을 쥔 손을 떨구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건만 명절을 앞두고 혹시나 싶었던 마음이 완전히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 잠시 뒤 화자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래, 바쁘다니 어쩔 수 없지. 요즘 같은 세상에 다들 힘들잖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텅 빈 방 안을 둘러본다. 명절임에도 찾아올 가족 하나 없는 현실이 다시금 그녀를 짓누른다. 그날 밤 화자는 쉽게 잠들 수 없다. 거실 겸 방 한가운데에 놓인 TV에서는 명절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지만 그녀의 마음엔 들어오지 않는다. TV 속 대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하며 웃고 떠드는 장면을 바라보던 화자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꺼버린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연락처 목록을 쓸어내린다. 오래도록 전화 한 통 없던 딸 유라의 이름을 누를까 하다 망설인다. 이 시간엔 애들 재울 테니 바쁠 거야. 화자는 또 다른 아들 진우의 이름도 본다. 진우와는 마지막 연락이 닿은 지 이미 몇 년이 지났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한 채 화자는 휴대폰을 내려둔다. 답답한 가슴에 문득 눈물이 솟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온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애써 연락도 줄였건만 정작 외로운 밤이 되니 원망 섞인 외로움이 밀려온다. 한편 명절 다음 날 복지관에서 봉사할 생각에 화자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쓴다. 그래, 나처럼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겠지. 내가 가서 같이 웃어드려야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화자를 버티게 한다. 며칠 후 추석 명절 당일, 화자는 예상대로 혼자서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차례상도 차리지 못하고 송편도 없이 그냥 넘기려니 마음이 쓰렸다. 아침에 일어나 밥솥에 남은 찬밥을 데워 먹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난다. 누굴까 하고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둘째 딸 유라가 서 있었다. 엄마, 추석 잘 보내고 있어? 유라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화자는 갑작스런 딸의 방문에 어떻게 반가움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린다. 유라야, 어서 와라. 들어와. 좁은 방 안으로 유라가 들어오고 화자는 허둥지둥 자리를 정리한다. 유라는 손에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이거 과일 좀 사왔어. 혼자 계실 것 같아서. 고맙다. 이런 걸 사오고. 잘 왔다.
앉아라. 차라도 타줄게. 화자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딸을 맞는다. 가슴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북받친다. 명절에 홀로가 아니라 딸과 함께 있게 되다니. 그러나 잠시 후 대화를 나누면서 화자는 유라의 방문에 숨은 속내를 알아차렸다. 이런 명절날 남편과 아이들을 놔두고 일부러 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머뭇거리던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부탁드릴 게 있어서야. 화자의 마음이 살짝 내려앉는다. 무슨 일이니? 말해봐. 유라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어간다. 다음 달부터 내가 직장을 나가게 될 것 같아. 애들이 아직 어려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주말에라도 엄마가 와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 순간 화자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신을 찾은 것이 반가워서가 아니라 손주 돌봄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지우려는 속셈인가 싶어서다. 물론 외손주들이라 돌봐주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부탁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든다. 한편으론 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화자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래, 애들 보는 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주말마다 가면 되겠니? 유라는 안도한 듯 밝아진 얼굴로 정말? 엄마 고마워. 라고 말한다. 화자는 딸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씁쓸한 위안을 느낀다. 그러나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내가 힘들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구나. 그래도 애들 부탁인데 어쩌겠어. 그날 유라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장 돌아갔다. 화자는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마음은 어쩐지 더 허전해졌다. 딸이 다녀갔건만 남은 건 씁쓸함과 앞으로 매주 왕복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부담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딸과 손주와 조금이나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화자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며칠 후 화자는 약국에서 혈압약을 타온다. 최근 들어 현기증이 잦고 가슴 통증이 가끔 있었지만 큰 병원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다. 의료보험이 있다 한들 검사비가 부담스러웠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으로 버티고 있는 처지다. 그날 저녁 화자는 봉투에 고이 간직해둔 현금 뭉치를 꺼낸다. 얼마 전부터 틈틈이 모아둔 돈이다. 몇십만 원 남짓한 돈이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딸 집에 왕래할 교통비며 손주들 간식이라도 사줄 여력이 없을 것이다. 화자는 그 돈을 세어보다가 깊은 한숨을 쉰다. 진우가 빌려간 돈만 아니었어도. 생각이 그 막내 아들에게로 흐른다. 송화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막내 진우는 갑작스레 어머니를 찾아왔다. 당시 진우는 작은 식당을 차려보겠다며 의욕에 넘쳐 있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한 번만 도와줘. 그는 퇴직금 일부와 은행 대출로 식당을 시작하려 했지만 부족한 보증금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화자는 망설였다. 자신도 가진 게 없었지만 눈빛이 간절한 아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결국 화자는 살던 전세방 보증금을 빼고 쪽방으로 옮겨 그 돈을 보탰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보증인에 자기 이름을 올렸다. 진우는 분명 잘 갚겠다고 약속했다. 처음 몇 달은 식당이 제법 잘 되는 듯 보였다. 화자는 어렵게 마련한 돈이 헛되지 않으리라 안도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났을 때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결국 적자에 허덕였다. 진우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남은 것은 가게 권리금도 못 건지고 떠하는 빚이었다. 빚쟁이들은 보증인인 화자를 가만두지 않았다. 화자는 한동안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를 받아야 했다. 진우는 빚독촉에 시달리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화자는 그 후로 아들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남은 빚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겨우 정리했지만 그 일로 그녀는 가진 전 재산과 신용까지 잃었다. 화자는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크게 앓았다. 마음의 병은 더 깊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자기 자식 일인데다 보증을 서준 건 스스로였으니 모두 자기 책임이라 여기며 속을 끓였다. 주변에 말도 못했다. 그저 막내가 잘 있겠지. 애써 생각하며 지냈지만 진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해가 지났다.
화자는 어떻게든 일어나 살아가야 했고 웃음 치료 봉사 활동도 계속했다. 하지만 쌓인 스트레스와 경제적 빈곤은 그녀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혈압은 높아졌고 가슴 통증은 잦아졌다. 그럼에도 화자는 정기검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 돈도 없고 혼자 병원에 다니기도 겁이 났다. 어느 흐린 겨울 오후 복지관에서 웃음치료 수업을 마친 화자는 유난히 어지러움을 느꼈다. 수업 중에도 숨이 차서 힘겨웠는데 끝까지 참고 버틴 것이었다. 옆에서 돕던 정미라 사회복지사가 염려스러운 눈길로 다가왔다. 화자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미라가 붙들듯 물었다. 화자는 손살에 치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조금 앉았다 가면 될 거예요. 그러나 말을 끝내기 무섭게 심장이 쿵쿵 뛰고 눈앞이 빙빙 도는 것이었다. 어머님! 미라가 부르는 소리가 아득히 들렸다. 화자의 몸이 축 늘어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다음 순간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다른 봉사자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달려와 화자를 살폈다. 119 불러요, 빨리.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화자는 눈을 감은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건가?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다 가는 거면 그나마 다행이지.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스쳤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어딘가에서 순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화자씨, 정신 차려요. 조금만 참아요. 그러나 화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깊은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송화자가 쓰러진 후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담당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심장 이상 증세가 겹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환자분 연세에 이렇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큰일인데 가족분은 안 계세요? 의사가 묻자 지켜 서 있던 정미라 사회복지사는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일단 연락할 가족분들이 지금은 잘 안 계십니다. 제가 보호자처럼 있을게요. 응급처치를 받은 화자는 병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겨우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미라는 화자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병상 곁을 지켰다. 옆에는 박순이도 눈물을 훔치며 앉아 있었다. 어쩜 좋아. 화자씨, 이렇게 되도록 아무도 몰랐네. 순이가 흐느끼자 미라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꼭 깨어나실 거예요. 깨어나셔야죠. 두 사람은 혹시나 화자의 휴대폰에 가족 연락처가 있을까 싶어 뒤져보았다.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거나 이미 없는 번호였다. 순이는 어렵게 민준의 직장 번호를 수소문해 전화를 해봤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음. 안내만 반복되었다. 이러다가는 화자가 세상을 떠나도 자식들조차 모를 것만 같았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정미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화자가 웃음치료 수업을 하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사진 속에서 화자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손뼉을 치고 있다. 미라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웃음치료 봉사를 하시는 67세 송화자 어르신이 오늘 봉사 중 쓰러지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하시고 지금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연로하신데 건강도 안 좋으신데도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웃음을 전해주시던 분입니다. 이분께서 오늘 쓰러져 병원에 계신데 연락할 가족도 없이 혼자이십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도움을 주실 수 있거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미라는 잠시 멈칫했다. 이렇게까지 온라인에 글을 올려도 되는 걸까 망설였지만 화자를 돕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했다. 그녀는 올려둔 글에 해시태그를 달았다. 샵 웃음치료사, 샵 독거노인, 샵 봉사천사 등의 태그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에도 글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박순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카카오 스토리와 동네 카페에 화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올렸다. 봉사 모임 사람들도 단체 카톡방에서 소식을 전하며 아이디어를 모았다.
화자 씨의 도울 방법을 찾자는 순이의 호소에 몇몇 봉사자들은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미라의 인스타그램 글에는 순식간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어머니 꼭 쾌차하시길 빕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작은 정성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몇몇 네티즌은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이 글을 공유했고 사연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기자 한 명이 이 이야기를 접하고 정미라에게 연락을 해왔다. 다음 날 인터넷 뉴스 코너에 웃음 봉사 중 쓰러진 할머니, SNS 타고 온정 물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화자의 헌신적인 삶과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작된 도움의 움직임이 소개되었다. 기사와 SNS를 통해 퍼진 이야기는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봉사자들이 마련한 작은 모금 페이지에는 하루 만에 수백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각지에서 익명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보탠 것이었다. 어려운 살림에 병원비에 보태세요.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네요. 라는 후원자들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심지어 화자의 이야기를 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유튜브 영상의 제목은 감동사연, 노후준비 영원, 웃음을 나누는 할머니의 눈물이었다. 그 영상은 일러스트와 자막으로 화자의 삶을 소개했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는 송화자 할머니를 응원하는 글이 넘쳐났다.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 감동했다. 우리 사회가 외면한 어르신들을 다시 보게 된다. 나도 주변의 홀몸 어르신들을 돌아봐야겠다 등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다. 덕분에 화자가 입원한 병원에도 변화가 생겼다. 담당 의사는 물론 간호사들까지 이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분이구나 하며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다. 병원 측에서는 치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 근처 가게에서는 병실에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보내왔다. 익명의 사람이 보내온 것들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소식을 당사자인 송화자는 아직 알지 못했다. 화자는 혼수 상태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는 고령에다 영양 상태가 나빠서 회복이 더디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와서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이와 미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다. 순이는 민준의 번호로, 미라는 유라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시도했다. 마침내 다음날 오전 민준과 연락이 닿았다. 민준은 SNS와 뉴스를 통해 뒤늦게 사태를 알게 된 듯 목소리가 급했다. 어머니 지금 많이 위중하세요? 제가 지금 가야 하는데. 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라는 민준에게 병원 위치를 알려주며 최대한 빨리 오라고 당부했다. 유라 역시 남편을 통해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를 받자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이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는데. 그녀는 이미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라는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향하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중환자실 병상 곁에 송화자의 두 자녀가 모였다. 민준과 유라는 어머니의 여위고 주름진 얼굴을 마주하자 굳어버렸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유라가 먼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유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민준도 안색이 창백해져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을까? 정미라와 박순이는 자식들이 달려와 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멀찍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병상 곁엔 오랜만에 남매 둘만 남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다. 유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그동안 엄마 힘들게 사신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 뭐 했을까? 나 그동안 엄마 원망만 했지. 정작 도와드리진 못했어. 민주는 자책스러운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난 가장 노릇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어. 이렇게 쓰러지실 때까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해 보이려 했던 장남도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가 평생 바쳐 키워주셨는데 우린. 유라는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다 무언가 떠올랐는지 고개를 들었다. 진우는? 진우 소식은 못 들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연락 못했어. 아직도 행방 모른다고 하시던데.
두 사람 모두 막내 동생의 부재에 다시 가슴 아팠다. 그때 조용히 누워있던 송하자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다. 남매는 화들짝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송하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천천히 떠졌다. 엄마 정신 들어? 유라가 손을 잡은 채 다급히 말했다. 민준도 침대 앞으로 다가섰다. 송하자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희미하게 천장 불빛을 보다가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스크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아들과 딸의 모습을 인식한 듯 눈동자가 흔들렸다. 준이니?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네, 엄마. 나 민준이에요. 여기 유라도 와 있어요. 민준이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도. 화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중환자실의 낮은 기계음들 속에서 세 가족은 간신히 제외했다. 유라는 어머니의 손등을 부여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 아픈데도 모르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왔으니까. 어머니, 힘내세요. 송하자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목소리엔 오히려 걱정이 배어 있었다. 너희들 회사는 어떡하고 여길 와? 바쁠 텐데. 유라는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웃어 보였다. 엄마, 지금 그런 걱정하실 때 아니에요. 우린 아무것도 엄마한테 못 해드렸는데 제발 건강해지셔야죠. 그래야 제가 죗값이라도 치르죠. 화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흐린 미소를 지었다. 무슨 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난 괜찮단다. 민주는 목이 메어 더 말을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울고 또 울었다. 병실하는 슬픔과 안도의 눈물이 뒤섞여 흘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송하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 자식들이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한 덕분이었다. 민주는 휴가를 내고 병원에 상주했고 유라는 매일같이 들러 어머니의 식사를 도왔다. SNS를 통해 모인 성금 덕분에 병원비와 이후의 재활치료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다. 정미라와 박순이는 자식들과 함께 성금 사용에 대한 상의를 했다. 도움 주신 분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요. 미라의 말에 민준과 유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남들이 자신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줘서 다행이다. 앞으로라도 잘 해드려라며 응원해 주었다.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에 남매는 더욱 열심히 어머니를 돌봤다. 한편 막내 진우에게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행히 화자가 깨어난 후 상태가 안정되자 자식들은 조심스럽게 진우 이야기를 꺼냈다. 화자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부터 흘렸다. 진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 애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진우는 제가 찾을게요. 꼭 찾아서 데려올게요. 민준의 눈에도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다. 그는 동생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어머니 혼자 떠안게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유라도 거들었다. 그래요, 엄마. 진우 찾으면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너무 걱정 말아요. 화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막내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렇게 가족들이 오랜만에 하나로 힘을 합친 가운데 송화자의 건강은 차츰 회복되어 갔다. 아직 당장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의사는 꾸준한 재활을 하면 가벼운 활동은 가능할 거라 말했다. 퇴원 날 화자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4월의 어느 봄날이었다. 입원하는 동안 세상은 어김없이 계절을 바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는 정미라와 박순이 그리고 봉사 모임에서 알던 몇몇 사람들이 꽃다발과 박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축하해요, 화자씨. 대원 축하드립니다.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화자는 깜짝 놀랐다. 미라는 웃으며 말했다. 화자 어머님, 퇴원 기념으로 저희가 작은 자리를 마련했어요. 다들 기다렸어요. 화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고마워요.
고마워요를 되뇌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민준과 유라 역시 이런 따뜻한 장면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즉석에서 작은 퇴원 축하 파티가 열렸다. 순이가 가져온 떡과 과일을 나누고 미라는 감사의 뜻을 담아 SNS에 후원자들에게 보낼 인사 메시지를 작성해 보여주었다. 화자는 비로소 자신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애써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들. 그녀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사연을 보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중 몇은 얼굴은 몰라도 온라인으로 축하 인사를 전해왔다. 영상통화로 건강해지셔서 다행이다라고 말해오는 이도 있었다. 세상에 혼자인 줄만 알았던 화자는 자신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다. 퇴원 후 화자는 당분간 민준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민준의 아내와 아이들도 화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었던 며느리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어머니를 모실 것을 약속했다. 유라 역시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직 진우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화자는 언젠가 막내도 돌아와 줄 거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여름이 찾아왔다. 어느 무더운 오후 송화자는 오랜만에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완전히 건강해진 건 아니었지만 담당 의사와 가족들의 허락하에 가벼운 활동으로 복지관 웃음치료 수업에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관의 어르신들은 두 팔 벌려 그녀를 반겼다. 아이고 보고 싶었어요. 빨리 건강해지세요. 다들 마음을 전했다. 송화자는 다시 한번 강의실 앞에 섰다. 비록 예전처럼 큰 동작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특유의 밝은 미소로 참석한 이들과 눈을 맞췄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어요. 다들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날 수업에서 화자는 예전보다 천천히, 그러나 더 깊은 마음으로 웃음 동작을 함께했다. 웃음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송화자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노후 대비 한 푼 없이 절벽 끝에 선 듯한 순간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외면 속에 누구보다 깊은 외로움에 떨어지기도 했다. 사회는 그녀 같은 노인을 쉽게 잊고 지나쳤지만 결국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녀 자신에게도 뜻밖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은 아니어도 좋았다. 송화자는 오늘도 다른 이들과 함께 웃으며 생각한다.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그녀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해피엔딩이라 부를 수는 없어도 그녀는 분명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어쩌면 송화자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주위에도 조용히 삶을 견디며 버티는 많은 송화자들이 있다. 다만 그들의 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한마음으로 보내준 응원의 손길은 그녀에게 새로운 내일을 선물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송화자 씨가 보여준 웃으며 사는 법은 비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웃음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결국 사회를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였다. 힘겨운 노후일지라도 서로의 관심과 사랑만 있다면 웃을 일은 분명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송화자 씨의 막내 아들 진우도 세상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미소 지을 날이 오기를 우리는 함께 믿어본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